네,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무슨 말이 중요하십니까? 판매. 두 번째, 제조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원료 재료 제품 제공품. 생산을 위해서 생산해서 뭐 할 거예요? 팔 거죠. 예,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판매 목적이란 말이 또 있네요. 네. 그다음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2번 다음 중 판매 회사의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위탁자의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누굽니까? 내 대신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팔지 못했대요. 그럼 누구 물건입니까? 위탁자 물건이죠. 예. 재고 자산이 되겠죠. 못 팔았으니까. 판매 회사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결산일 현재 미착 상품. 무슨 조건이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예, 근데 미착이란 말은 도착을 안 했죠? 그러면 우리 게 아닌 거죠. 예, 도착을 해야만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니까 2번이 정답이겠죠.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 시송품. 시송품은요, 매입 의사 표시를 하면 판매가 된 건데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판매가 안 됐으니까 우리 거죠. 네 번째,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다. 추정할 수 없으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 반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우리 회사 물건이 되겠죠. 3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목적지 인도 조건, 네, 도착지 인도 조건하고 똑같은 말이죠. 왜냐면 목적지가 도착지니까. 매입하는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네, 미착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입자 게 아직 아니니까 맞는 말이죠. 2번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속품은 수탁자의 자산이다. 누구 거라고요? 위탁자 거죠. 수탁자는 가지고 있지만 자기 물건이 아니죠. 대신 팔아주는 것뿐이니까 2번이 오답이죠. 수탁자 물건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이죠. 4번 태성의 소유가 아닌 것은 태성은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은 물건 배에다 짐 싣는 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상품을 황소로부터 구입했다. 그럼 이건 누구 물건이 됩니까? 운송 중이라고 했으니까 선적은 이미 끝났겠죠. 선적을 한 다음이니까 선적은 이미 됐으니까 태성께 되겠죠. 그러니까 태성의 재고 자산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태성이 북부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 북부의 창고에 보관 중이다. 북부는 우리 대신 물건을 팔아주는 거죠. 위탁했으니까. 그러면 못 팔았으니까 태성께 되겠죠. 세 번째,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면 언제요? 인도 시점의 판매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태성께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한국 겁니다. 그래서 다가 태성께 아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하역료. 네, 하역료는 배에서 짐 내릴 때 드는 비용이죠. 취득 과정,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취득 원가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 취득 원가. 3번 추가 생산 단계에서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 3번이 정답이죠. 지난 시간에 요 부분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요 문구가 나온 거죠. 아니라고 했었죠. 이게 정답인 거죠. 그 다음 6번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당기, 순매입액, 얘 물어보는 거죠. 당기, 순매입액, 총매입에서 할인, 애누리, 환출 빼고 부대비용은 더해 주셔야 되고 그게 취득 원가죠. 그러면 외상으로 매입했다 100만원, 100만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총 매입액이 되겠죠. 일단 매입한 거니까 총 매입액. 매입 운임 부대 비용이니까 플러스 8만원 더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 반품 이게 뭡니까? 매입 환출 그러니까 빼줘야죠. 10만원은. 네 번째 할인 깎아줬다. 할인도 뭐라고요? 빼줘야 되죠. 할인, 애누리, 환출은 다 빼주고 부대비용은 더해주고 그래서 100만원에서 8만원 더하고 10만원 빼고 3만원 빼주셔야 되겠네.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05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05만원이 아니죠 여러분. 8만원 더하고 10만원 빼고 3만원 빼니까 95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1번이 아니라 3번이죠. 7번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1번이죠. 왜요? 이건 뭘 결정하는 겁니까? 양을 알아보는 법이죠. 실지재고조사법은. 그런데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단가를 알아보는 거죠. 단가, 가격을 알아보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답. 8번 수익비용 대응에 있어 가장 정확한 거. 수익비용 대응에 가장 잘 맞는 건 개별법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그랬죠.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기록법은 입출고 시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계속 기록법이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로 조사해 보는 겁니다. 재고를 조사해 본다. 2번도 맞는 말이고 계속기록법의 하에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란다. 3번이 잘못됐죠. 지난 시간에 요 총평균법은요 실지재고조사법하고 쓸 수밖에 없고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오답입니다. 계속기록법하의 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다. 왜?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사 올 때마다 평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동평균법이죠.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이라고 하셔야 정답이 되겠죠. 10번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은 무엇인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매출원가 금액이 된다. 첫 번째 갖고만 해도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입선출법입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얘네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써야 되고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하고 써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은요. 계속기록법하고 선입선출법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을 선입선출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입선출법도요. 계속기록법을 쓰면서 후입선출법 할 수 있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을 하면서 후입선출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속기록법을 쓰든 실지재고조사법 쓰든 선입선출법을 쓰면 결과가 동일한데 후입선출법일 때는 달라집니다. 계속기록법을 쓰면서 후입선출법을 쓰는 경우하고 실사법 하에서 후입선출법을 쓰는 경우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값이 달라지지만 선입선출법은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근데 지금 잘 모르겠다고 쳐도 두 번째 보시면요.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최근 수익에 과거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면에선 부적합하다. 그게 선입선출법이죠. 왜요? 선입선출법은 어떤 물건이 팔립니까? 옛날의 물건이 팔리죠. 그래서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최근 구입한 재고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다. 맞죠? 왜요? 오래된 물건은 팔리잖아요. 오래된 물건은 매출, 원가고 선입선출법은 최근에 사온 물건이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선입선출법이다. 전부 다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물가가 하락하고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수량보다 증가하고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법보다 크게 계상된다. 두 번째, 매출 원가는 선입선출법이 총평균법보다 크게 계상된다. 요 얘기하는 거네요. 물가 상승할 때 동그라미 1번, 기말 재고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1번 맞죠? 2번도요. 매출 원가는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크다? 틀렸죠? 선입선출법은 제일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셔도 3번하고 4번은 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번과 2번이 말이 지금 이게 말이 지금 부적합하거든요. 왜냐면 기말 상품 재고, 기말 상품이 뭐라고요? 안 팔린 거, 선입선출법이 안 팔린 게 크게 나온다, 많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매출 원가는 팔린 거잖아요. 근데도 선입선출법이 또 크다. 그럼 말이 안 맞죠, 여러분? 기말 재고나 매출 원가가 동시에 클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커야 되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일 겁니다. 그러니까 3, 4번은 찍으시면 안 되겠죠. 12번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법은 당기 실제 매출액에 전년도 매출 원가를 적용해서 간단하게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아닙니다. 1번이 이게 개별법이 아니라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무슨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률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별법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법을 설명해서 이게 전년도 원가율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뭘 계산하는데요? 당기 올해 거를 계산하는데 작년도 매출 원가를 이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죠. 작년하고 올해는 별개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랬죠. 장부를 분실했기 때문에. 개별법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법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1번 표현보다는요. 2, 3, 4번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2, 3, 4번이 더 좋은 말이고요. 2, 3, 4번의 의미를 더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2, 3, 4번은 다 맞는 표현이고 13번 계속기록법 또는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중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흐름은 뭐다? 이동평균법이죠. 실지재고조사법하고 총평균법이 맞고 이동평균법을 하려고 하면 계속기록법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14번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틀렸죠.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는 건 선입선출법이죠. 올바른 걸 찾으랬네요. 1번이 아니네요. 1번 틀린 말이니까 정답이 아니죠. 올바른 거니까 2번 물가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된다. 맞죠? 자, 물가가 상승할 땐
누가 이익이 많이 나옵니까? 선입선출법이 제일 이익이 크게 나오고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제일 작지만 물가가 뭐 할 때는요? 하락할 땐 후입선출법이 부등호가 반대니까 다 뒤집어진다 그랬죠.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제일 크게 나오죠. 그래서 2번이 맞는 표현이죠. 물가 하락 시는 후입선출법을 쓰면 이익이 과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맞는 말이니까. 3번은 그럼 왜 틀렸는지 알아볼게요. 현행 수익에 대해서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이건 무슨 방법입니까?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은 옛날의 물건이 팔린 거니까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는 거죠. 옛날 물건. 4번 기말은요. 기말은 안 팔린 거죠. 그럼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물건을 파니까 옛날 물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답이죠. 오래전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는 거죠. 15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평가 방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선입선출법이네요. 두 번째 재고자산은 기말은 안 팔린 거다. 근데 뭐래요?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된다. 선입선출법이죠. 왜? 선입선출법은 옛날 물건이 팔린다. 옛날 물건이 매출 원가가 되고 최근에 매입한 물건은 재고로 남는 거죠. 안 팔려서. 선입선출법이 맞죠. 그 다음 수익비용 등에는 부적절하다. 후입선출법이 선입선출법보다 수익비용 대응이 더 적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적절한다고 그랬으니까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1번이 정답이고 16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재고자산은 팔리면 뭐가 돼요? 매출 원가. 그래서 기억에 들어간 말은 매출 원가죠. 두 번째,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에서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요 얘기죠. 재고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평가 손실 어디에 가산한다?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그 다음 감모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감모는 뭐로 합니까? 매출 원가. 비정상적인 감모는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순서대로 하시면 17번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 맞지 않는 것은 물가가 뭐예요? 상승. 그러면 매출 원가는 크게 계상된다. 후입선출법이 물가 상승 시 후입선출법을 쓰면 매출 원가가 제일 크게 나오죠.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자산은 시가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한다. 맞는 건가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물건, 최근에 사온 물건을 파니까 안 팔린 재고는 어떤 겁니까? 오래된 금액이죠. 맞는 말이죠. 시가를 적정하게 표현하지 못하죠. 옛날 금액으로 남기 때문에 오래된 금액으로 남기 때문에 재고는 시가가 아닌 거죠. 세 번째, 물가가 하락하면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작게 나온다. 틀렸죠? 요게 틀렸네요.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더 크게 나오죠. 물가가 하락할 땐 후입선출법을 쓰면 이익이 제일 크게 나오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3번이 정답이죠. 18번 재고 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7번하고 18번하고 문제가 서로 똑같네요. 이게 두 번 기출된 문제에서 정답은 똑같죠. 3번이 정답이고 19번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후입 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의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후입 선출법은 누가 재고가 됩니까? 최근에 사온 물건을 파는 거니까 옛날 게 재고죠. 그러니까 기말 재고는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하죠. 예, 기말 재고는 옛날 게 남아있는 거니까 현행 가치가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잘못됐죠. 그 다음 20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정상적인 건 뭐로 한다? 매출 원가로. 그 다음 재고자산 감모는 시가가 장부가보다 하락한 거. 2번 틀렸네요. 올바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맞는 표현이죠. 2번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다. 이건 가격에 대한 얘기죠. 뭐예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 거. 감모 손실은 뭡니까? 수량 차이죠. 양. 가격이 아니라 수량에 대한 얘기. 4번 비정상적인 감모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죠. 그 다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전액 제조원가다. 아니죠. 감모 손실은 두 개로 나눠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정상적인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로 나눠서 정상적인 거면 매출 원가로,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죠. 전액 제조 원가가 아니라. 21번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했다. 뭐라고요? 이게 평가 손실. 평가 손실할 땐 무슨 방법을 쓴다? 저가법을 써야 된다.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1, 2, 3, 4번. 지난 시간에 저가법 쓰는 사유들 요거 얘기한 거죠. 여기 있는 거 보면 뭐가 정답입니까? 눈치챌 수 있나요, 여러분? 예죠. 1번. 왜 1번이 정답입니까? 2년이 아니죠. 1년이죠. 1년 또는 영업주기 내에 유동 내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생산을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이때가 아니라 여기를 1년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죠. 22번 저가법을 사용한다. 이게 뭡니까? 평가 손실인 경우죠. 1번이 정답이고 23번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재고 자산을 제작하는 비용은 매출원가에 포함되겠죠. 왜? 이게 재고자산을 제작하는 비용이란 건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게 뭐 되면? 팔리면 그게 매출원가죠. 두 번째가 정답이죠, 여러분. 왜?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는 뭡니까? 판관비로 하는 거죠. 별도의 비용이죠. 매출원가가 아니라 판관비로 처리돼야 되죠. 2번. 평가 손실 매출원가로 처리하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다음에 정상적인 감모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23번 문제가 좀 좋은 겁니다, 여러분. 22번 22번이나 21번보다 23번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4번 감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액 제조원가. 감모는 정상, 비정상 나눠서 매출원가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1번 틀렸고 2번 정상이면 매출원가. 2번이 정답이네요. 비정상이면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고 4번은 이건 평가 손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가 금액이 떨어진 경우는 평가 손실이지 감모 손실 얘기가 아니다. 감모 손실은 물건 수량이 부족한 경우죠. 25번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유실되었다.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재고자산이 사라졌나 봐요. 단기 중 매출액.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표현 나옵니까, 여러분? 매출 총 이익률.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뭘? 매출액 마이너스 뭐예요? 매출 원가. 이러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매출 총 이익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얼마를 매출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 80만 원을 매출했대요. 근데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익률은 이익률은 나왔죠. 몇 프로가 이익률이래요? 20%가.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입니까? 16만 원이란 소리죠. 매출 총이익률 20%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6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란 소리입니까? 매출원가는 64만 원이란 소리죠. 매출원가는. 자, 그 다음에 또 뭐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매출원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뭐요? 기말. 자, 그러면 껴맞추면 기초 얘 알려줬죠? 8만 원. 그 다음 단기 알려줬죠? 102만 원. 그 다음 기말은 얼마입니까? 기말 10만 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 11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얼마밖에 안 됩니까? 64만 원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중간에 이렇게 여기서 붕 떠서 사라졌다는 거죠. 사라진 거 당연히 얼마치면 되겠습니까? 36만 원어치는 물건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100만 원어치 팔린 줄 알았는데 64만 원밖에 안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6만 원어치는 사라졌다는 증거겠죠. 그다음에 26번. 26번은 조금 약간 좀 외진데서 나온 건데 잘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외진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사항이 아닌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저가법으로 여러분 중소기업 처리 특례는요. 원래는 회계 기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다 쓰기는 좀 힘들지 않냐.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간단하게 처리할끔 좀 손쉬운 처리 방법을 인정해 준다는 건데 1번은 안 됩니다. 1번은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저가법을 써야만 합니다.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아니요, 해야 됩니다. 저가법은 강제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26번은 약간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외진돼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잘 나올 만한 스타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제 점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키시고 저희 자, 회사 남산이라는 회사로 로그인 하셔서 일반 점표 입력 3월달로 들어가겠습니다. 3월 2일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품질 불량으로 인해 애누리 받은 금액은 50만 원이다. 그러면 애누리는 깎은 거죠? 그러면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외상 매입금이 반대편인 차변 가서 사라지겠죠. 왜? 깎았으니까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이 생길 건데 깎아줬으니까 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은 감소될 겁니다. 차변 가서 컬러 전자 금액은요 5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이렇게 애누리 하는 걸 말 그대로 뭐라고요? 애누리하고 힌트도 하나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매입자죠. 그러니까 매입 애누리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런 계정 과목이 있는데 우리는 요 맨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147번은 이유는 문제 맨 첫째 줄에 상품이라는 표현이 써 있죠. 첫째 줄에 요 말 나와준 이유가 코드 번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랑 관련된 애누리 번호를 써야 된다. 147번을 써야 됩니다. 다른 코드 번호 쓰면 다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3일자
상품으로 구입한 것을 공장 종업원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그러면 대변 가서 뭐가 사라집니까? 상품이라는 물건이 없어지겠죠. 왜? 창고에서 상품을 꺼내서 써버렸으니까 상품이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대변에 원재료, 제공품, 상품, 제품 이런 일 쓰면 적유번호 몇 번이요? 8번 타계정 대체 꼭 걸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금액이 몇 개 나옵니까? 원가, 시가 2개 나오죠. 무슨 금액? 원가. 물건이 사라질 땐 원가로 사라집니다. 썼으니까 상품이라는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차변에 종업원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업무에 써버렸대요. 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장 종업원이라고 그랬죠. 500번대에 적합한 게 뭐 이런 거겠죠. 소모품 B. 500번대 소모품 B다. 그 다음 3월 4일 지급되었다. 대변의 보통 예금 얼마요? 3만원. 그 다음 차변에 돈 왜 줬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하면 물건 수입할 때 수수료 운반하는 비용, 이거 뭐 때문에 낸 겁니까? 취득 원가.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 수입도 물건을 취득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건 다 취득 원가다. 그러니까 무슨 계정 과목 쓰는 겁니까? 원재료. 이게 다 뭐 사는 과정입니까? 원재료 사는 과정이죠. 그래서 원재료 속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취득 원가로 3월 5일 당사에서 제작한 제품인 가방을 수재민 도끼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제품이라는 물건이 없어지겠죠. 왜? 기부했으니까. 뭐 써야 됩니까? 잊지 말고 적요번호 8번 얘처럼 대변의 제품이라고 했죠. 적요 8 금액은요 원가. 근데 얘는 금액이 딸랑 하나밖에 없어서 뭐 원가 시가 그런 얘기 몰라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900. 300개 3만원. 차변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기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기부금 3월 6일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자 이제는 뭐요? 대변의 상품을 줬죠. 기부했죠. 적요번호 8번. 자 원가 시가요? 원가 사라질 땐 원가로. 시가는 속임수입니다. 차변에 뭐라고 한다 이런 걸? 기부. 그래서 기부금 3월 8일자 당사의 제품을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럼 물건을 썼겠죠. 그럼 대변 가서 제품이라는 물건이 사라지고 적요번호 8번 원가 10만원. 차변은요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생산직 직원이니까 511번 코드번호 쓰셔야 되고 9번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미가공 식료품을 직원 위한 선물로 지급하였다. 그럼 사라지겠죠? 대변 가서 뭐가요? 원재료라는 물건이 사라지겠죠. 적요번호 8 금액은요 100. 차변에 이건 뭡니까? 기부금이죠. 죄송합니다. 기부금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 선물이니까 기부가 아니라 뭡니까? 이게 접대비. 거래처 직원들을 위한 거니까 접대비죠. 코드 번호는요 813번. 영업부에서 접대했다는 건 매출처에 접대했겠죠 여러분. 영업부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매출을 담당하는 부서죠. 그러니까 영업부에서 거래처라는 건 이게 매출 거래처겠죠. 여러분 접대비가 시험에 나올 때 코드 번호 고를 때는요 매입처한테 물건 사오는 매입처한테 접대했다고 하면 코드 번호 513번 접대비를 쓰시고요. 매출처 물건 파는 거래처한테 접대할 땐 813번 코드 번호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부는 매출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이 거래처는 매출 거래처였겠죠.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입력으로 요 일반 전표입력 화면 닫으시고 매입 매출 전표입력 화면을 열어서 3월달 4일 세금 계산서를 수치 그러면 저번 시에도 54번인가 51번인가 54번을 먼저 떠올리라고 그랬죠. 54번이 아니면 51번, 지금은 54번이 아니래서 51번 과세입니다. 뭘 샀습니까? 대가는 뭡니까? 운반 대가죠. 거래 내역은 운반비 줬나봐요. 얼마? 합쳐서 330이니까 앞쪽은 300, 뒤쪽은 30, 거래처는 대림.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어음으로 돈을 줬네요. 그럼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니까 3번 혼합. 자, 밑에 계정 과목 확인. 원 재료인데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원재료 맞습니다.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 어음이 되겠죠? 원재료 사온 거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하셔야 되죠. 만약에 원재료 사온 게 아니었으면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되죠. 어음을 발행했어도. 이거 왜 원재료라고 하셔야 됩니까? 취득 원가니까. 그래서 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운반 대가 운반비죠. 여러분 시험에 운반비는 두 가지 상황을 줄 겁니다. 물건을 뭐 할 때? 사올 때. 또는요, 우리가 물건을 뭐 할 때? 팔 때. 자, 중요한 건 물건 사올 때, 매입할 때 운반비는 취득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물건 팔 때 운반비는요,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냐? 이때 쓰는 게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사오는 자산. 지금 뭐 사오는 과정입니까?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 속에 포함시킵니다. 그게 취득 원가고요. 이때 쓰는 건 여러분 이 824번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이때 씁니다. 824번 운반비를.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얘로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항상 취득원가, 자산이 비용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 운반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득원가라는 거. 그 다음 3월 5일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받은 거니까 매입이죠, 역시. 그래서 여기서 54번이냐 51번이냐 51번 54가 아니래서 내역은요 반품. 자, 수정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라는 표현 나오죠. 다른 말로 뭐다? 부의 세금계산서. 요 부가요 한문으로 써도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한문으로 이게 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공급가가 300이지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마이너스 300으로 써야 됩니다. 거래처 이트.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요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한다. 2번 외상. 그래서 반품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 감소 처리됩니다. 돈 안 줘도 되잖아요. 반품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확인할 거 있죠, 여러분? 첫째 줄에 상품을 반품한 거죠, 상품을. 근데 지금 우리 원재료죠. 그러니까 얘를 상품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죠. 항상 계정 과목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차 해갖고 틀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3월 7일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54번인가 51번인가 51번이죠. 4가 아니래서 뭐 샀습니까? 원재료. 금액은 900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 선 코리아.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요 50%는 어음이고 나머진 통장 짬뽕이니까 혼합. 자,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란 이름 맞네요. 그럼 지나가시고 대변에 어음으로 줬죠. 우리가 발행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급어음. 원재료 산 거니까 지급어음.
어음이 맞죠? 얼마? 절반. 50%.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990만 원에 50%니까 495만 원만. 나머지 절반은요. 통장으로 줬다. 495만 원 보통 예금. 그 다음 9일 날짜. 두 번째 주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54번인가? 51번인가? 54번이 아니니까 51번. 원재료를 샀고 공가액은 500. 거래처, 동원, 전자. 전자란 말이 있고요. 돈은요. 뭐 계약금 얘기 나오네요. 혼합.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란 이름은 맞네요. 지나가시고. 대변에 계약금. 계약금을 줬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선급금. 얼마요? 200. 다 준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머지는요. 어음인데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에요. 배서 양도. 남한테 받았던 어음을 주는 거니까 받을 어음을 주는 거죠. 이 어음 누가 발행했습니까? 성심, 상사, 거래처 바꿔줘야 되고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처음에 발행한 자가 된다. 그 다음 10일 날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네, 54번인가 1번인가 54 불공이 아니면 51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번 과세. 뭘 사요? 원 재료를. 공급가액은요 200 부가세 20. 그 다음 거래처요. 거래처 산정 기업. 산정이 아니죠. 산정 기업. 그 다음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돈 얘기 외상. 2번 외상. 요게 제일 쉬운 문제일 겁니다. 왜? 손댈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원재료 산 거 맞으니까 원재료 맞죠? 원재료 사온 게 맞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표현도 맞는 거죠. 그 다음 6번 11일 날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네, 그래서 몇 번입니까? 51번. 54가 아니기 때문에 51번 과세죠. 뭘 샀습니까? 가방을. 여기 써있죠, 여러분? 세액야사 안에 다 뭐 사왔는지 가방을 사왔다. 그 다음에 수량도 나와 있네요. 단가. 그럼 입력하셔야죠. 수량 20개에 단가 50만원. 거래처요. 자, 플러스 키 0 쭉 메꿔주면 옆으로 가죠. 자, 우리 회사 거래처가 누굽니까? 우리 회사가 얘죠. 남산. 그럼 상대방은요. 명품 가방. 그래서 명품 엔터 했더니 이런 창이 뜨죠. 왜 뜬다 이런 창? 처음 등장하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처음 등장하는 거래처는요. 반드시 얘를 알려줍니다. 거래처를 몇 번에 하라고 반드시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가 코드 번호인데 몇 번으로 하래요? 1610번. 그 다음 습관적으로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가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부터 잘못됐습니다. 회사 이름이. 명품이 아니라 정확하게 회사 이름이 뭡니까? 주식회사 명품 가방이죠. 사업자번호 나와 있죠. 세액야사 안에. 대표자 이름도 있고 업태 쓰고 종목 가방 신발 주소. 여기 우편번호는요 찾아도 되는데 귀찮으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우편번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꼭 뭐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말 없으면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뭐 보고 입력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세액야사 안 해보시고 나와 있는 건 사실 그대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생략되는 게 있으면 감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하단에 여기 인적사항 나오죠? 회사의 인적사항 나오면 요
부분을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단 쪽에. 자, 다 입력하셨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마우스 위로 찍으면 윗줄로 올라가죠. 전자란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 생략해서 하단에 여기 돈 얘기가 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한글로도 써 있고 이거 보면서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여기 글로 돈을 어떻게 주고받는다 그런 말이 없으면 요 하단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혼합이죠. 자, 원재료입니까? 아니죠. 뭐 샀다고요? 문제 첫째 줄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오죠. 상품을 공급받았으며, 그러니까 상품 사온 겁니다. 그 다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준다? 통장에서 얼마를요? 550을. 나머지는요? 외상 매입금 550이 되겠죠. 문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2일 날짜. 로컬 LC. 요 LC가요 신용장입니다. 로컬은 이게 지역의 국내의 그런 뜻이 있어 로컬 LC가 뭘 말하냐면 내국 신용장입니다. 이게 내국 신용장입니다. 내국 신용장이란 또 이런 표현 보면 구매 확인서 이런 걸 보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교부 받았대요. 받았으니까 매입에서 영세율 생각사가 예죠. 52번. 이게 영세율 생각하니까 52번 영세. 뭘 샀습니까? 원재료를. 수량 단가 얘기는 없고 공급가는 수량이 있네요. 1000개 단가 3만원. 거래처는 한양 산업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요 어음 얘기 나오니까 혼합 하셔야겠죠.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란 이름 맞고 대변에 어음을 발행해서 줬죠. 지급 어음 3,000. 이러시면 대차도 다 맞아서 끝나시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요 간주 공급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마지막에 매입 매출 쪽에 입력하시는 방법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매입한 원재료 중 원가 60만원, 판매가 시가죠. 88만원을 매출처인 동행의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단 매입 원재료는 적법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이거 나중에 부가세에서 배울 건데 이게 간주 공급 중에 하나인 사업상 증여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입력하시는 방법 지금 미리 잠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쪽에서 다시 배울 거고 뭔지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일. 자, 유형은요, 뭐가 돼야 된다? 14번 건별로 입력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 뭐요? 원재료. 그 다음, 공급가액. 무슨 기준? 시가입니다. 지금 시가가 얼마라고요? 88만원입니다. 그래서 요 시가에 88만원을 치고 엔터를 치면 금액이 두 개 잘라질 겁니다. 잘라지죠, 여러분? 8만원 부가세, 공급가 80, 부가세 8만원. 그래서 여기 판매가 88만원이란 말은요, 이 안에 여러분 물건 가격은 얼마라는 겁니까? 80만원에 파는데 부가세 8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판매가 전체 판매가는 88만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그렇게 찢어질 거고요. 거래처 누구요? 동행. 그 다음 맨 끝에 요 자리 무조건 뭐로 하셔야 된다고요? 혼합으로. 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정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요 붕괴할 때 첫째 줄은 고칠 필요 없지만 두 번째 줄에요. 두 번째 줄부터 수정해야 된다. 뭐라고요? 개정 과목을.
매출이 아니죠. 물건을 거래처에 판 게 아니라 그냥 접대용으로 공짜로 준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요?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을 준 거죠.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을. 그 다음 또 뭐라고요? 적요. 요 옆에 적요죠. 적요 몇 번? 8번 타계정 대체. 그 다음 여기 끝에 요 숫자를 뭐로 고쳐라? 원가로. 사라질 땐 원가금액. 원가 얼마입니까? 60. 그 다음 차변에는 적정한 계정 과목을 써라. 적정한 계정 과목이 뭐겠습니까? 지금 케이스는 거래처에 줬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접대비. 몇 번이요? 813번 접대비. 매출처한테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813번 접대비 되겠습니다. 이거 연습한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이건 좀 연습이 돼야 이건 아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데 아마 이게 정답 맞히시는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부가세 간주 공급 파트 배울 때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공급에 대한 얘기, 왜 이런 건지도. 이상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엔 이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